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시대가 왔습니다. 엄청나게 급증하는 여러 에너지 가격, 이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정말 많은 기업들,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시대. 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은 IRA라는 엄청난 카드를 가지고 왔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이 속에서 많은 기업들은 정말 혼비백산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도대체 이놈의 전쟁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장기화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단기간 안에 끝날 줄 알았던 그 전쟁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장기화되고 어쩌면 그냥 with war, 전쟁과 함께 살아가는 경제의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우리는 에너지 위기에 놓이게 됐고요. 특히 러시아산 이 가스에, 원유에, 그 밖에 여러 에너지 원자재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그런 국가들은 엄청난 위기 상황에 놓였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라는 과제에 직면했고 그것을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노력마저 후퇴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파리 기후 협약 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감축을 노력하고 ESG 경영을 펼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가던 그런 전략의 후퇴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계속 전개될까? 산업에 어떤 변화가 계속 전개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 와중에 바이든은 도대체 이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정말 그 충격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 그림이 계속 저는 맴돌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한번 경익남 강의 동안에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sanctions, 방망이죠. 경제 제재라는 방망이. 미국은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그런 전쟁에 대해서 응징하기 위해서 생션을 가동하는 거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Russia will pay an even steeper price. 러시아는 더 강력한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 대가가 뭡니까? 경제 제재죠. sanctions. 경제 제재라는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러시아산 원유 쓰지 마, 러시아산 천연가스 쓰지 마라는 종류의 경제 제재인데, 편중되게 러시아에 의존했던 그런 유러피언 국가들은 에너지 위기가 오는 거죠. 에너지 크라이시스가 제기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 천연가스나 석탄이나 석유로부터 뭐를 추출합니까? 요소를 추출하죠. 그럼 요소를 가지고 뭘 만듭니까? 네, 암모니아. 결국 비료를 만들잖아요. 비료 공급이 부족해져요. 그럼 비료 가격이 치솟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식량 위기, 식량 전쟁의 시대까지 전개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 식량 가격 할 것 없이 모두 다 오르니까 각종 가격들이 다 오르는 것이고, 그게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찾아와서 미국 경제를 괴롭히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정의 내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 에너지 위기와 미국의 대응 전략이죠. IRA, 이것에 숨긴 여러 가지 인사이트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는 아예 이참에 그냥 가스 공급 끊겠어. 주요 러시아에 편중되게 가스를 의존하고 있던 여러 유러피언 국가들에게 가스 공급을 그냥 멈추기 시작합니다. 러시아와 EU 간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스를 공급하는 그 추이인데요. 2022년 들어서 급격히 감축시켰던 적이 있었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서 다시 늘어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점차 줄여나갈 것 같다가 갑자기 이 기사는 뭡니까? 하루 만에 말을 바꿨죠. 그냥 하루 만에 공급을 줄인다고 했다가 그냥 전면 차단하는,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독일의 베를린 성당,
조명을 어둡게 해요. 그리고 여러 각종 유적지의 조명을 끄거나 어둡게 합니다. 침침해집니다. 일본 같은 나라도요. 뭐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숍 있잖아요. 그 숍에 그 TV를 전원을 꺼요. 가전제품을 팔려면 TV 전원을 켜놓잖아요. 보통 여러분 하이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전원 자체를 꺼요. 모니터 전원을 끕니다. 뭐 각종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도 다 끄고요. 심지어 각종 유러피언 국가들은 온수 공급을 차단하거나 공공시설에서 스포츠 시설에서 그래서 온수 사용량을 줄여나가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거나 그리고 목욕 시간을 줄이자, 샤워하는 시간 자체를 단축시키자, 그래야 에너지 세이빙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말이죠. 저녁에 근로하는데 낮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전기를 끄고 근무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더더군다나 걱정되는 것은 이 북반구에 있는 유럽이잖아요.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겨울에? 우리나라보다 더 추워요. 심지어 이 북반구 유럽은 되게 재밌게도 여름철에 건조해요. 그래서 오히려 온도는 높지만 그 더위를 못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온도가 높더라도 뭐 30 몇 도, 40도 되더라도 그늘에만 가면 시원해요. 선선합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겨울에 습해집니다. 저도 겨울에 유럽에 한번 출장으로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IEA죠. 그 OECD 산하기구의 그 전문가 회의가 있어가지고 자진해서 내가 가겠다 하고서 갔었던 적이 있는데 갔다가 너무나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워서 말이죠. 에너지를 좀 아끼는 그런 문화가 정립되어 있는 나라인데 정말 이 뼈까지 춥다라는 표현을 하죠. 습하기 때문에 그 추위, 그 온도가 그렇게 낮지 않다 하더라도 그 추위가 체감되는 정도는 더 심각하다는 거죠.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천연가스가 45%가 넘거든요. 21년 기준으로. 근데 그 가스 공급을 줄이거나 아예 이참에 우리 러시아로부터 이탈하자, 탈러시아를 주장하는 에너지 대응도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다시 석탄으로, 석탄 발전이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이 어떤 기후 위기를 가장 많이 끌어오는 그런 요소여서 석탄 발전을 줄여오는 과정이었는데 다시 석탄 발전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탄소 중립의 후퇴가 야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도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석탄 소비가 늘고 있어요. 석탄 소비량이 늘고 있다 보니까 공급량은 제한적인데 소비가 느니까 석탄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급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천연가스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천연가스 공급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의존도 자체를 줄여나가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석탄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고 석탄 발전을 통해서 또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탄소 중립의 후퇴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탄소 중립의 후퇴, 석탄 발전으로의 전환,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또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 에너지 대전환이라든가 탄소 중립 이행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장기적인 구조적인 후퇴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후퇴입니까? 일시적인 후퇴라는 것을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EU의 에너지 개혁, 굉장히 유명한 리파워 EU라는 이 에너지 개혁 전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전략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부터 Fit for 55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요.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얼만큼까지 이산화탄소 감축을 시도하겠다라는 그 전략을 기존에 발표해 왔었습니다. 근데 여기 잠깐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을 줄이자, 그 수입 줄여야 할 목표가 요만큼인데 이만큼의 수입을 줄여나가자. 어떻게? 첫 번째는 앞에 말씀드렸던 Fit for 55라는 그 플랜이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줄이는 그런 목표가 이미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를 저감하고, 그 에너지 효율화라는 것은 또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 밖에도 히트펌프라든가 그 밖에 일렉트리피케이션, 어디셔널 하는 거죠.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대체해 나가자라는 노력인 거고요. 그 밖에 리뉴어블 일렉트리시티죠.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이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수입하는 것을 아예 전면적으로 줄여나가자. 그리고 러시아산이 아닌 그 밖에 다른 천연가스를 수입해 나가자 하는 방식으로 장기 플랜을 갖춥니다. 이게 바로 리파워 EU예요. 주요 골자는 결국 에너지 세이브를 하고요.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이것은 인프라스트럭처죠. 그 밖에 여러 가지 에너지의 그 수용성을 너무 집중적으로 러시아에 편중하지 말자 하는 방향으로 구조적인 에너지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일시적으로 다시 석탄 발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탄소 중립 이제 포기한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워낙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림을 잠깐 지우는 거죠. 일시적인 그런 발등에 떨어진 그 불을 해결하고 그리고서 해결된 다음에 장기적인 플랜을 차질 없이 갖춰 나가자. 이 에너지 위기 상황에 EU나 주요국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탄소 중립 이행 계획에 전혀 차질이 없을 수 있겠다. 일시적인 후퇴는 있지만 일시적으로 후퇴한 만큼 더 적극적으로 단행해 나갈 이 에너지 전환의 문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IRA죠.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 백악관의 모습은 굉장히 미소를 짓고 있지만 국내 또 특히나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울상이고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는 크게 세 가지 기조가 담겨 있는데 일단 인플레이션을 줄이자. 이 물가 상승 압력을 행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통화 정책의 수장 이 통화 정책이라는 관점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지만 행정부 수장 바이든 행정부도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동원해서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자 물가를 잡자 하는 액션인 거예요. 그러면 비용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도입해 나가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게 하고 그것은 결국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느냐라는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이라든가 그 밖에 태양광 또 풍력 이런 영역의 기회는 더 커졌다. 2020년에 기대했던 그것보다 더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후변화와 적극적으로 싸우자. 이게 주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내용인데요. 제가 주요 내용을 좀 정리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 문제고요. 온실가스 40% 2030년까지 감축하겠다. 2005년 대비 그렇게나 감축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를 정말 많이 보급하고 주로 세액공제 등을 통해서 오히려 친환경 에너지 발전을 도입하면 비용 효율적이야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에 300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도 주요 내용입니다. 또 전기차 구매 시 신차는 최대 7,500달러를 지원해 준다든가 중고차에게도 최대 4,000달러의 세액공제를 마련하겠다. 다만 여기 중요한 꼭지가 있죠.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나 또 핵심 광물, 중국에서 채굴한 그런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겠다라는 그 여러 경로 속에 구조적인 내용, 이제 보이지 않는 발톱이 있죠. 그게 미중 패권 전쟁이죠. 또 미국에서 조립 생산하고 있는 그런 제품에 한해서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주겠다. 배터리나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해야지만 그 전기차에 한해서 이런 보조금,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어떨까요? 비상이죠. 그러니까 공장을 미국에 지어라라는 압력이고 우리나라의 공급사슬 구조를 보세요. 자동차를 한 대 생산하는데 2만여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각종 수많은 원자재들이 들어가는데 그 수많은 원자재 중에 일부가 중국으로부터 부품의 일부가 또 중국으로부터
수입돼서 완제품을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인데, 이 미국의 경우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다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거나 특히 중국산 뭔가가 들어가면 우리는 보조금 안 주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갑자기 비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게 쉽게 풀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런 감축법을 활용해서 지금의 경로상에서는 이렇게 24에서 35% 이산화탄소를 줄여나갈 목표였지만 지금 제기했던 IRA를 통해서 추가적인 감축을 시도하겠다라는 방향하에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 왜냐하면 세액 보조를 해주고 보조금을 주는 것 자체, 이거 자체가 일종의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방법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유류세 할인과 같은 이런 일들이 결국은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비용을 감축하는 일이 되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되겠죠. 그런데 이 미국의 IRA 안에는 엄청난 미중 패권 전쟁을 비롯한 여러 가지 헤게모니가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세계가 정말 집중하고 놀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너지 위기의 시대에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탄소 중립은 실패하는 겁니까? 후퇴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탄소 중립 노력이나 기업들의 경영 전략, ESG 경영, 이것은 오히려 더 한 발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22년 한 해 후퇴한 만큼 23년 이후에는 더 한 발 더 도약해야 돼, 더 빨리 달려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만큼 더 도약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 전제는 이렇습니다. 그냥 이대로 내두면 CO2 발생량은 더 증가할 텐데 카본 텍스,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노란색이죠. 여기에 하나 더 여러 재생에너지와 같은 혹은 전기차와 같은 이런 부분에 걸쳐서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면 이 초록색처럼 이산화탄소를 더 감축하고, 또 인프라스트럭처죠. 재생에너지 기반 시설을 더 확충한다든가 전기차 충전 설비를 확충한다든가 이런 인프라적인 접근을 통해서 또 한 번 빨간색으로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그런 시나리오를 이미 그림 그리고 있고, 지금 제시한 제 이 보고서는요, IMF 보고서 2022년 8월 보고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22년 한 해에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렇게 후퇴하는 거 아니냐, 장기적으로 탄소 중립 노력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후퇴했기 때문에 오히려 23년, 24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바쁘게 달려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다. 그 속에서 기회를 우리는 찾아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인사이트를 말씀드린다면 각종 원자재 가격이 또 안정화되는 경향도 있지만,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재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이 친환경 금속이죠. 태양광 발전을 일으키기 위한, 또 풍력 발전을 일으키기 위한,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각종 금속 소재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리, 니켈, 코발트, 리튬, 이런 각종 친환경 금속 같은 경우는 그린 메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금속의 경우에는 향후에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요. 그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나라들을 보시면 우리 기업 경영 관점에서는 이 광물 자원을 포착하기 위한 광물 자원 개발 사업에 뛰어들 때 어떤 나라들을 중심으로 광물 자원 사업에 뛰어들 것인가, 그리고 기존 이런 각종 원자재를 특정 국가, 중국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그 특정 국가에만 의존했었다면 다른 어떤 나라에 이런 의존도를 줄여나가면서 다양화할 것인지, 공급사슬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기업 경영 전략 관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겠다라고 강조를 하겠고요. 여러분 개인 투자자라고 하신다면 친환경 관련 금속에 투자하는 ETF죠.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저점 국면에 놓였다라고 생각할 때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하는 그런 의사결정도 추천될 만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면서 이 긴축의 시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여러분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